본 동영상은 건강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지원으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경기지역본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해설 동영상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인 하나 소속으로 있는 김현지 노무사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작년 2019년 7월 16일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다들 괴롭힘이 뭐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또 뭐냐, 아니면 이거 사건은 그러면 신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실시할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으로 일단 먼저 우리 시작할 강의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강의 목차는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왜 필요하냐 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그리고 성립 요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는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발생을 했을 때 피해 직원 그리고 가해 직원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지금 조치 또는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는 팜플렛들이 두 가지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오고 나서 여러 분들이 좀 우려 또는 뭐 환호 두 갈래의 목소리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쪽은 이제 뭐 대부분 뭐 상사 직원 또는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좀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업무상 질책을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신고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환호의 목소리가 있었던 측면을 보면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뭐 혹시나 이제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당했을 때 또는 이제 동료로부터 불화를 겪었을 때 갈등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랬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를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환호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9년 7월 16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일단은 발생 또는 야기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세 분류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교환에 피해 직원, 그리고 가해 직원,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이 필요성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피해 직원은요, 어떻습니까? 일단 괴롭힘을 내가 당하게 되면은 근로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근로의욕 저하로 이뤄지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겠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관계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 가해 직원은 어떨까요? 일단 가해 직원은 어쨌든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순간 가해 직원은 회사로부터 징계 조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또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하면 해고 조치까지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라든지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셔야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회사에 나타났을 때는 회사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어쨌든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 둘 다의 인력적 낭비 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고 모두 사회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손실을 당할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은요, 일단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겠죠. 행위자, 그리고 행위 직원, 그러니까 가해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직원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은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네모 박스로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범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부장인데 이 밑에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조금 꾸짖었어요. 근데 이 꾸짖은 게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부하 직원인데 밑에 뭐 대리급이라든지 사원급인데 이제 위에 부장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내가 이게 괴롭힘일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인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요. 관련 법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이게 산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또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살펴봤다면 아까 이제 뒤에는 성립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당사자 간 관계를 이제 먼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흔히 생각하면 제가 아까 앞전부터 계속 이제 예를 들었던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이 사이도 당연히 관계성, 이제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무 우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따질 때 그 관계적 우위가 그런 식으로 성립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연공 서열이나 또는 이제 지연, 학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관계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회성으로 끝난 괴롭힘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냐, 아니면 괴롭힘이라고 해당이 되려면 괴롭힘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괴롭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지속성이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요. 예컨대 뭐 성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롱 사건에 들어간다 보면은 요즘은 성희롱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같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었을 때는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괴롭힘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의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따지기 때문에 직장 내부 또는 직장 외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직장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 외부는 어디가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로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든지 이제 동료들 사이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또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들의 경우도 종종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업무 단톡방이라든지 그냥 업무 단톡방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업무상 카톡 이런 거 주고받을 때 내용이 거기다 남잖아요. 업무 시간이 훌쩍 넘은 뭐 밤 10시, 밤 12시 이럴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수차 반복되면 그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행위 내용이나 정도와 관련한 것인데 그 행위가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심했는지 또는 그 경중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서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가보겠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괴롭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괴롭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적 괴롭힘. 그다음 네 번째는 대인관계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신체적 괴롭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괴롭힘은 너무 명백하죠. 그냥 말 그대로 때리거나, 그러니까 폭행이 있거나,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얼굴 앞에 던진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 괴롭힘이에요. 언어적 괴롭힘. 자, 요즘 신체적 괴롭힘은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괴롭힘은 주위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괴롭힘의 빈도수는 조금 낮지만 언어적 괴롭힘의 수준 또는 그 사례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수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욕설이라든지 폭언을 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직장 동료에 불과하신 분이 뭐 나에 대한 외모를 지적을 한다든지 또는 사생활 이런 거를 계속 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인원이랑 비교해가지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아마도 업무적 괴롭힘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업무적 괴롭힘은요, 일단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합리적 이유가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잘했는데 뭐 칭찬이 아니죠. 칭찬이 아니고 욕도 아닌데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는 거. 그런 거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심부름이라든지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요거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 뭐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뭐 임원 또는 상무로 계신 분이 자기 이제 키우는 강아지 또는 뭐 고양이 뭐 돌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밑에 부하 직원을 집으로 보내서 뭐 걔들 밥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 심부름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거는 전혀 업무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 일을 반복시키는 행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 상사 또는 부장님 이런 분들한테 뭐 찍혔다, 소위 찍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업무를 그냥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 사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인에 대한 복리후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업무적 괴롭힘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대인관계 괴롭힘이 있는데요. 대인관계 괴롭힘은 거의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 아무래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보니까 직장 안에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그냥 따돌리는 겁니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든지 그 사람한테만 뭐 힘든 일만 시킨다든지 말을 안 시킨다든지 인사를 안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특정 근로자와 대화를 금지하는 행위 이런 게 실제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도 대인관계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괴롭힘의 유형을 이렇게 4가지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살펴봤다면 실제로 이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 거 보면은 뭐 첫 번째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이런 일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례를 한번 보시면, 사례에서 보세요. 직장 상사가 단체 카톡방에서 휴일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퇴근 후에도 혼자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오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분풀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단톡방에 있는 직원들, 구성원들이 대답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욕설을 퍼붓고 너 왜 대답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전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고의가 아닌데 전가를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 또는 반복 된다면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자면, 사례에서는 장기근속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장기근속 직원이 근데 근속은 오래됐으나 업무는 아직도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들어온 직원이, 그 장기근속 직원이 아무래도 자기 상사다 보니까 그분의 업무를 다 떠맡아 하다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나는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할 정도의 이제 극악무도한 행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CCTV는요, 아시다시피 뭐 방범용이라든지 또 이제 구성원들이 직장 내 여러 곳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 보면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이제 사무실 안에 설치를 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외부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지만 내부에까지 설치를 하는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설치를 했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통은 다 받죠. 근데 받는데 이 회사는 공공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었는데 어떤 계약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사람이 이제 휴식 시간에도 뭘 하는지 또는 업무 시간에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계속 그 CCTV 돌려가면서, 그 화면 돌려가면서 계속 본 거예요. 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이런 식으로 CCTV를 보면서 사생활 침해를 한 거죠. 요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사의 폭언 및 갑질 사례. 자, 요거는요 진짜 극단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한 번 할 때마다 뭐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그러니까 뭐 실수가 뭐 빈번할 수는 있겠죠. 신입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입 직원이 아니라도 나도 모르는 새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질책을 할 수까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겁니다. 술을 안 먹는데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였다고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그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나랑 술 같이 안 마셔준다, 열받는다 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나랑 이제 술 같이 안 마시면은 앞으로 결제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폭언을 반복을 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과 사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내가 당해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당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참기가 힘든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사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이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 그러니까 피해 직원 중심으로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어 가기 때문에 피해 직원인 내가 기분이 나빴다 또는 이제 뭐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하신다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회사에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한 대처 방안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고 2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